자, 오늘은요, 남양 특집 공포 라디오 무려 10탄이에요.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총 거의 50개가 왔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냐면요. 11 뽑았네요. 더 뽑고 싶었지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보통 가위 얘기는 너무 내용이 중복돼요. 그거는 많이 제외했습니다. 가위 얘기는 거의 다 제외했어요. 요 중에 제가 뽑은 것 중에 가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어볼게요. 한번. 흐름이 비슷해서. 지금 라이브 진짜냐고요? 지금 뻥이야 가짜야? 자, 하겠습니다. 네미꼬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하트 붙이셨어. 저는 공포와 괴담이 제일로 좋아 인간이에요. 회사에서 일이 하기 싫을 때 차분한 공포썰 들으면 집중이 잘 되어서 항상 에어팟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보를 하고 싶었대요. 사연을 시작합니다. 때는 제가 정말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어요. 저와 제 언니 그리고 나이가 저희보다 한 살씩 어린 엄마 친구 딸 자매와 저희는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편의상 자매네라고 부를게요. 그날은 저희가 의정부로 가는 날이었고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던 자매네 집으로 엄마와 함께 향했죠. 말코님도 00년생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나이 때 여자아이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연극 지어서 놀고 역할놀이 하다가 질려서 저희는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골목에 나와서 인사하기 놀이를 하자. 저는 이게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인사놀이 너무 간단했어요. 골목 양옆에 둘씩 서서 오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하는 간단한 놀이였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다가 굉장히 깨름직하게 생긴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생김새는 20대 후반 정도에 통통하고 하얗고 배가 좀 나오고 검정 뿔테를 썼고 하얀 티를 입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어렸던 저희가 밝게 인사를 하고 그걸 받은 아저씨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색해하시기도 하면서 어정쩡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데도 쎄함을 느낀 걸 보니 진짜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그 골목을 2번 정도 서성이며 지나가시더니만 제가 딱 서 있는 골목의 맞은편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에 몰두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맞은편 건물이 공동현관 쪽이 유리였는데 계속 움직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슬쩍 초점을 이동했는데 좀 전에 인사했던 그 오타쿠가 바지를 벗고 까만 중요 부위를 위로 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행동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데 아이를 보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린 저는 성인이 바지를 벗었다는 것이 좋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에 몸이 굳었고 본능적으로 본능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쓰레기 인간과 인사를 병행했을 때 다른 자매와도 자리를 바꿔보고 제가 이상하다고 모아서 저기 좀 봐라 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언니들이 그 광경을 정확히 보고 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공포로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다시 자매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저희 언니한테 물어봐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하필이면 저의 딱 앞에서 그 행위를 해서 전 뇌리에 박혀버렸네요. 지금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어야 됐는데 혹시 의정부에서 그런 일 겪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연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뽑혔으면 좋겠지만 별로 무섭지 않아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안 뽑히면 나중에 주작설 만든대. 어이없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말코님 이뻐요. 괄호치고 관행인 것 같길래가 아니고 라고 했대. 어쨌든 뽑혔네요 사연이. 현실 공포. 근데 이번에 좀 현실 공포가 많긴 했어요. 마지막은 또 주작으로 끝났네요. 나는 어릴 때 사촌 언니랑 우리 언니랑 공주놀이 했어요. 삼공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침대 자체가 배였어요, 배. 그래서 이렇게 배를 몰고 가는 건데 이렇게 언니들이 날 자꾸 옆으로 밀어서 배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 바다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마득마득 버티는데 원래 막내 논리자야.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친척지간 사촌지간에서 막내였거든요. 그 자꾸 나 밀어버리려고 그러고 공주가 배 왜 뭐니 그러니까 그냥 그 배라는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엽죠, 지금 보면은. 뭐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지금 어떻게 놀았는지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좀 역겨웠네요. 너무 역겨운 사연이었고.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닉네임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여기 구글 폼에다가 어디서 들은 얘기면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디서 본 얘기인데요 라고 적어달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닉네임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네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글 쓰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 이야기의 주인공을 저라고 칭할게요. 저는 밤늦게 녹음실에서 마무리 녹음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뉴비 엔지니어 한 분과 함께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세팅을 마치고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빨리 끝내고 가자 라는 생각에 엔지니어분의 요청에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 녹음을 진행하던 도중 프로그램에 목소리가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뚝뚝 끊깁니다.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면은 안세 이런 식으로 이 늦은 시간에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오류에 시간도 지연되고 짜증이 무지하게 났어요. 엔지니어분이 계속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래 아무 소리나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엘렐레, 슈말코 바보 똥개 뭐 등등. 그리고 녹음실에 귀신이 출몰하면 대박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님 계신가요? 귀신이 있다면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 엔지니어분이 화들짝 놀라 녹음실 뒤편에 있는 소파로 달아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던 저는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됐다 하더라고요. 저도 모니터를 봤어요. 프로그램에 소리가 잡히면은 파장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삐쭉삐쭉 올라오는 거. 파장이 잔잔하다가 간헐적으로 툭툭 높게 튀어오르는 게 계속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엔지니어 분이 말한 오류였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파장을 따라가니 파장이 갑자기 천장을 뚫을 것처럼 올라와서 한참을 이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부터 파장이 정상적으로 잡힌 곳부터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아무 소리나 녹음했던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귀신님 계신가요? 귀신님이 있다면 대답해주세요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라는 말이 하이톤으로 아주 빠르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도 엄청 놀라 바로 녹음하던 거, 작업하던 거 다 집어던지고 엔지니어분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각자 집에 가기도 엄청 무서워서 같이 근처 사우나에 밤을 샌 후 아침 일찍 녹음실로 다시 돌아가 봤어요. 돌아가니 미처 끄고 나오지 못했던 컴퓨터랑 프로그램은 꺼져 있더라고요. 아마 경비원분께서 끄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그 흔적이 남아있으려나 하고 자동 세이브 파일 같은 걸 찾아봤지만 없더라고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게 텍스트로 어떻게 적혀있었냐면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원래 내가 훨씬 많아요. 근데 나의 역량상 다 읽을 수 없었고 거의 이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이거. 이 사연은 좀 재수없거든요. 왜 재수없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괴담 정보 리니맘. 이 단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떠올리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일상 속에 이 단어를 마주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힘을 인식하고 이 단어를 떠올리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때는 에도시대, 장소는 일본 신마네현 오키제도, 당시 이 지역에 있던 부라쿠민, 일본 신분제에서 최하위 계층의 천민이래요. 부라쿠민,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짜증난데.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도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가 어떤 단어 하나에 저주를 걸게 되었습니다.
벌써 짜증나. 저주의 힘을 인식한 채로 이 단어를 떠올리면 죽게 되는 저주를. 당연하게도 단어에 저주를 건 사람은 저주의 힘을 인식한 채 그 단어를 떠올렸으니까 저주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13명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단어를 알려주었어요. 절대 서로 공유해서 안 된다는 규칙과 함께. 13명에게 각각 전달된 단어들은 저주받은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와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즉 13개의 단어가 모이지 않는다면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13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저주받은 그 단어가 연상이 되어 저주로 인해 죽게 된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단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식으로 저주하며 죽여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13개의 단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떠올려도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감각. 네 번째, 죄. 다섯 번째, 숫자. 내가 채팅창에 올릴게요. 계열밖에. 다 같이 봐. 다 같이 죽자, 우리. 자, 네 번째, 죄. 다섯 번째, 숫자. 여섯 번째, 악기. 일곱 번째, 선택. 여덟 번째, 신호. 아홉 번째, 의지. 열 번째, 목표. 11번째, 표현. 12번째, 약속. 13번째, 반지. 라는데요. 이거 뭐야? 교통경찰. 나 근데 이 반지에서 잘 모르겠어요. 앞에 거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GPT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GPT가 그 저주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저주 나누기 하면 되잖아. 거기서 GPT한테 저주의 양을 많이 주는 거야. GPT 죽으면 졸업 못해요. 알아서 해. 나 때는 GPT 없었어. 자, 야, 내가 너한테 주는 13가지 단어들을 조합하면은 한 가지 단어가 나온대. 이게 뭘지 추측해서 좀 알려줘봐라. 뀨! 재밌는 문제다! 생각하면 죽는다는 거 말 안 해야지. 아,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노노 한글 단어임. 뭔 심볼이야. 멍청해서 산대. 아, 한글 아니면 한자 표현이라고 해야겠다. 손가락? 손가락? 반지 손에 끼고, 약속 새끼손가락, 방향 손가락 가리키고, 숫자 손가락으로 세고, 감각 촉각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악기 손가락으로 하지, 선택 손가락, 신호 손짓 손가락, 의지 행동은 손의 표현, 표현에도 손짓이 있고, 목표 가리킨다. 죄를 받는 것도 손가락질 막, 너야! 이런 거. 권력도 손가락질 하나로, 너가 해! 약간 이런 거. 헉! GPT도. 꼴 좋다. 빠이, 감사. 킥킥. 네, 좀 감시하셔서 고마워. 빠이. 개, 킥킥. 너 이제 끝이다, 이놈아. GPT 사망, 수고.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약간 쉬는 시간 느낌의 사연이었고, 방금 시작했는데 쉬는 시간을 했어. 곤동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인생에서 겪었던 무서운 일 글 이후로 오랜만에 적는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얘기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고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던 걸 옆에서 듣고 기억나는 대로 적는 거라 의학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본 이야기가 그리 길진 않아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를 설명해보자면 제가 다니던 병원은 피부과였어요. 원장님이자 의사로 계시는 분 한 분이랑 카운터와 시술 혹은 기계 보조 등 진찰 이외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해주시는 간호사분들 3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시술 예약을 잡아놓고 예약 당일에 피부과로 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피부과는 얼굴 피부 미용만 다루는 여타 피부과들과는 달리 사막이나 양성 용종, 피부 흉터 등 피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피부과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피부과를 개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시술을 받으러 예약하고 간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간호사 3분 중 1분이 휴가를 가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술하는 동안 옆에서 보조하는 간호사분께 휴가를 낸 간호사분이 참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자기가 일할 때 손님이 많은 게 일복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없는 게 일복이 많은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다 보조 간호사분께 죽음의 간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간호사 일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의사쌤께서는 피부과를 개원하기 전에 다른 큰 병원에서 일했었을 적 자주 담당과가 바뀌는 간호사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몇 달 전에는 내과에서 봤는데 며칠 전에는 외과에서 보이고 당시에는 흉부외과에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담당 과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보이지 않을 곳에서 계속 보이는 간호사분이 계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료 의사 선생님분께서 저 간호사는 우리 과도 아닌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마주칠 이유가 없는 간호사랑 계속 마주친다 라고 가볍게 말을 던지셨는데 쟤를 여태 모르고 있었어? 하긴 너네 과에 간 적이 없긴 하지. 쟤 그걸로 유명하잖아. 죽음의 간호사. 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고 아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상 죽음의 간호사분을 A 간호사라 칭할게요. 처음 들어간 과에서 초반에는 평범한 간호사들처럼 일을 곧잘 했는데 한 번은 야간에 환자들 상태를 보다가 큰 소리를 내며 넘어져서 환자들을 다 깨우기도 했고 유난히 진통제나 링겔팩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은 약병을 깨거나 바닥에 링겔팩을 떨어뜨리고도 못 알아채고 실수로 밟았다가 팩이 터지거나 했던 사고가 일어났다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봤더니 자진해서인지 등 떠밀려 있어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간 과에선 안 보이고 다른 과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대요. 그 옮긴 과에서 두 번째로 이 A 간호사분이 담당하시게 된 과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과였는데 A 간호사분이 오신 이후로 사망자가 좀 늘었답니다.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가 는 건 아닌데 통계상으로 그래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차이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노인분들이 많은 과다 보니 그렇게 동료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신경 쓰진 않으셨대요. 그리고 또 A 간호사분은 첫 번째 과에서 하던 실수를 옮긴 과에서 또 일으키셔서 어느 순간 분이 또 과가 바뀌어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옮긴 과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젊으시고 비교적 가벼운 질병들을 다루는 과였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 과에서 유난히 사망자 수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증가했고 또 그 다음 옮긴 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A 간호사분은 죽음의 간호사라는 별명으로 뒤에서 불리는 중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죽음의 간호사분은 절대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가면 안 된다는 말도 돌았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도중에 해당 병원을 나오셔서 죽음의 간호사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신데요.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학교 괴담에 죽음의 간호사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라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바. 나도 이거 떠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되게 착한 간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개념이었죠? 그 간호사가. 마치 나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애초에 죽을 사람을 잘 인도해주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미친 해미 일족이 프레임 씌워가지고 봤던 약간 사자보이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였죠. 이런 거였고 아무튼 이런 얘기였대요. 근데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좀 그렇다. 절대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가면 안 된다는 말도 돌았다고 하네요. 이게 좀 뭔가 그러네요. 그렇다고 다른 과에 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분을 또 다른 과에 못 가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진짜 이분이 뭐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진짜 뭔가 기묘한 이야기네요. 적성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다음 거 군바님 마리오 군바? 군바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항상 슈말코 공포라디오 잘 듣고 있는 고3입니다. 정말 안 무서울 수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당시 2022년 제가 중3 겨울 3월일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한창 살이 찔 때라서 매일 새벽에 편의점에 내려가서 음식을 털어오곤 했어요. 그날도 새벽 1시쯤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을 가려 내려갔고 음식을 산 후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집이 대규모 단지이긴 했지만 주택단지라 그런지 새벽 1시에는 횡단보도 도로에 차도 거의 다니지 않고 편의점 빼고는 상가 건물, 아파트 불도 모두 꺼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좀 무섭다고 느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는 대단지이고 단지 내이다 보니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횡단보도에 폰을 보며 서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20, 3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네? 하며 쳐다봐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화장실이 어딨냐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편의점 상가 안에 있는데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키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라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무슨 변명을 하면서 편의점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예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편의점 직원이 지금 없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편의점 같이 가드릴까요? 제가 직원한테 키 달라 할게요. 라 말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여기 화장실 말고 다른 곳은 없냐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서 여기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땡땡 빌라라고 엄청 큰 학원 상가가 있는데 거기 1층 가시면 돼요. 라 말했더니 저한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싸해서 죄송해요. 제가 빨리 가봐야 해서요. 하고 마침 신호가 바뀌었길래 건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같이 건너는 거예요. 다 건넌 후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길을 잘 모르겠다며 같이 가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자로 쭉 걷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도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왜 같이 가달라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무시했을 법도 한데 그때는 중학생이라 그런지 거절을 확실히 못하고 곤란해하고만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웃으면서 진짜 그냥 그대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하니 그 남자가 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니 제가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실랑이 하다가 5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진짜 이제는 가야 할 것 같다. 사실 언니 심부름으로 사온 거라서 언니가 기다린다 거짓말했더니 그럼 지금 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자기랑 같이 화장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냥 집에 갔었어야 했는데 신호등 바로 뒤에가 저희 집 동이어서 따라올 것 같고 언니는 알바에서 없었고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어서 집 들어가면 저 혼자인 상황이라 전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정도 가고 언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전화했어?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제가 언니 불닭 사오라 한 거 맞지? 뭔 소리야? 나 지금 샀어 올라갈게. 응? 너 어디야? 알겠어 빨리 갈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고 그 남자한테 언니가 빨리 오라고 화내서 이제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 한숨을 쉬더니 그러면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2차전 시작해서 10분 동안 실랑이를 했는데 그 10분 동안은 진짜 너무 무서웠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라도 청하려 했지만 한 명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 알겠다 하고 가시긴 했는데 제가 인터폰을 치다 말고 뒤로 돌아봤는데 신랑이 했던 그 신호등 앞에서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올라갔고 일부러 층수 특정이 안 되게 거실 불도 안 킨 상태로 언니한테 전화를 다시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언니와 부모님이 집에 들어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날부터 통근 시간을 거셔서 저는 밤 10시 이후로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화장실이 급한 사람일 수 있는데 너무 호들갑 아니야? 라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 편의점 안에는 분명 직원이 있었고 제가 나오자마자 직원이 없다는 것도 이상했고 정말 화장실이 급했다면은 30분 동안 저랑 실랑이를 한 게 말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상대랑 얘기를 하고 나니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날 이후 그냥 밤에 나가지 말아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3주 뒤쯤에 저와 제 친구가 밤 9시쯤에 저희 집 밑 상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까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친구랑 뭐지? 하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들어오더니 제 친구에게 혹시 여기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 물어보는 거예요. 또 왔어. 저는 폰을 보고 있다가 저 얘기를 듣고 살짝 올려다봤는데 그때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저번 신호등일 때는 모자를 안 쓰고 있었고 아할점 이거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아할점이라 줄여하네요. 아할점에서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나봐요. 아무튼 제가 저 얘기를 듣자마자 DM으로 제 앞에 있는 친구한테 저 사람 내가 저번에 말했던 사람이야 라 보냈는데 친구가 그 사람이랑 말하고 있느라 폰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친구 너머에 있는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갑자기 제 친구한테 밖에 나가서 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더니 친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가 저를 알아봤을까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지 싶어서 일단 또 다른 친구 2, 친구 2에게 전화를 걸어 사망을 설명하고 친구 2가 이쪽으로 와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남자랑 나갔던 친구가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막 흥분해서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 뭐냐 라 물었는데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화장실에 같이 가달라고 친구가 저 친구랑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자마자 번호를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안 주면 안 갈 것 같아서 결국 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친구와 저희 집으로 올라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 번호로 그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셔서 번호 물어봤어요.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 친구는 아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들었는데 제가 중학생이기도 하고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20, 30대가 중학생한테 번호 딴 거였구나. 진짜 미친놈이다. 아무튼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무서워서 안 받았는데 연달아 4-5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단할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협박성 글이 왔습니다. 네 옆에 있던 친구년 집 알고 있고 너네 학교 알아내려면 할 수 있으니까 집 갈 때 조심히 다녀라 라는 식이었어요. 이거를 부모님께 말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결국 말씀 안 드렸어요. 이후에도 졸업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지만 저 일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 뒤에 학교 조회 종례 때 선생님께서 요새 우리 학교 주변에 20대 남성이 학생들 번호를 물어보고 다닌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남자와 제가 겪었던 남자가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써놓고 보니 정말 안 무섭지만 무서운데? 저런 일을 처음 겪어봤던 중학생 입장에서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멜코 파이팅. 이거는 성인이 돼도 무섭다. 너무 싫은데?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사람 와가지고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그 어르신분들이 같이 가달라고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 선의를 베푸는 거를 악용해서 쓰시는 범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선의를 베풀고 싶은데 자꾸 이런 거를 뉴스로도 보고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뭔가 막 베풀기가 어려워. 그 주변에 실제로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고속터미널 같은 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그래서 얼마 드릴까 했는데 5만 원을 달래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은 저 3만 원밖에 없는데 하니까 3만 원이라도 달래. 아니 그걸 자식한테 연락해서 받으면 되잖아. 그걸 왜 다른 학생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은근 많아서 호의를 베풀기가 참 어렵다. 나도 할머니한테 당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근데 남녀노소 따질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도 휴가 복귀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속터미널 거기가 그분들의 요충지인가 보네. 참 에휴 코 묻은 돈 떼서 뭐 하려고. 자, 이런 사연이었고요. 슈따코님 안녕하세요 말코님. 이번에 보기만 하다가 사연창이 열려있다길래 저희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미스테리한 얘기를 소개해보고자 신청하게 됐어요. 무서운 거 좋아하는 저도 할머니의 이 일화를 듣고 소름이 살짝 돋았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화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현재 89세로 전북 부안 출신이십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당시 할머니께서 10살, 12살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죄다 집집마다 붙어있고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마을에 소문이 다 퍼지고 농사도 개인 농사뿐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쳐 농작을 하던 좁으면서도 정이 많던 촌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할머니는 그때 당시 나이 터울이 조금만 맞아도 마을의 동터울 나이들과 모두 친하게 지냈더랍니다. 어른들이 농사 지으러 가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메뚜기 잡고 그렇게 놀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자는 중에 시끄러운 소리에 깼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마을 이장님께서 땡땡이 집 금명이가 사라졌다 라고 마을 어른들을 죄다 모으고 있더랍니다. 금명이는 당연히 가명이에요. 금명이는 마을에서 7세 정도로 되는 여자아이였고 할머니 집에서 정확히 옆집에 살고 있던 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의아했던 것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잘 놀고 헤어졌는데 그런 금명이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니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더랍니다. 집까지 들여보내고 할머니는 본인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횃불을 들고 아저씨들이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서 당시 마을에 모내기를 하려고 일찍부터 나오신 김 아저씨께서 논밭에 얼굴을 파묻고 죽어있는 금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했던 게 고무신 2짝을 가지런히 땅바닥에 두고는 그저 얼굴을 푹 파묻고 누워있더랍니다. 저희가 그냥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 발목 정도에 오는 논밭에서 몸의 절반만 푹 박힌 채로 말이죠. 근데 더 기묘한 거는 금명이가 죽은 논밭은 금명이 집 바로 앞에 있던 논밭으로 걸어서 10보도 안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젯밤부터 쥐 잡듯이 물색할 때는 분명 발견되지 않았던 애가 아침에 와서 그 자리에 죽은 채로 발견됐던 것이죠. 게다가 할머니 말로는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 찾았기에 누가 죽였다기에도 특정할 수 없었다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과학수사라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끝났고 시간이 지나서 마을에서 별을 수확하는 시기가 왔답니다. 그런데 논에서 별을 수확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께서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확하려고 밑에서부터 별을 뽑는데 뿌리와 함께 사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지더랍니다. 맞습니다. 바로 금명이가 죽었던 그 논밭에서요. 그 일이 있고 그 논밭은 한동안 불길하다고 폐쇄하고 당시 무속신앙을 잘 믿던 이장님께서 당시 무당이라고 해야 할지 노파 한 분을 건넌 마을에 데려와 구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해요. 노파분이 줄을 끄집어내는데 그 줄에 머리카락이 끌려 나오던 모습을 말이죠. 할머니는 이때 당시 이 장면을 보고 한동안 악몽을 꾸었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심야괴담회를 할머니랑 보다가 제게 무심코 들려줬는데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였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재밌게 시청하고 있고 혹여 당첨되어서 시청자분님들과 무서움을 공유하고 싶네요. 히히. 이런 사연이에요. 무섭다. 나는 그 자세가 너무 무서워요. 엎드려가지고 누가 애기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솔직히 나는 불가능하다 보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가가지고 찾을 때는 애기 잠깐 어디 숨겨놓은 다음에 이제 애 없나 보다 하고 밤엔 다 돌아갔을 거잖아요. 그때 옮겨놓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빨리 다 옮겨놔 버리느라. 그러게 뭐 주술적인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애기를 활용한 주술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이 젊은 영혼이 어린 영혼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아이 간 빼먹기 이것도 비슷한 그거네.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카레우동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페에 쓴 글이 문맥이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재구성하여 보냅니다. 저희 집안은 조선 초부터 5년 전 토지 개발이 들어가기 전까지 약 550년 가까이 같은 터에 살아온 토박이 집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그 지역에 얽힌 설화나 전설을 많이 알고 있죠. 이 얘기도 그런 전설 중 하나와 실제 일이 겹쳐진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기분이 참 더럽고 찝찝해서 이걸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마당과 이어진 넓은 밭도 있었습니다. 그 밭에는 20년간 사용하지 않는 간이 화장실 하나가 있었고 이 화장실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모든 원인이 됐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 생긴 신식 변소,
현재 간이 화장실이 위치한 이 신식 변소가 신기하여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중 호기심이 굉장히 많던 천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천원이는 가명이고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동네에서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들을 죽인 뒤 시체와 썩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구덩이를 파서 시체와 오물을 함께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자리에 변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물이 어느 정도 깊이만큼만 쌓이게 하고 그 밑에는 시체가 묻혀있다는 얘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천원이는 그러면은 똥 밑을 파면은 시체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 말하고 친구들에게 같이 파보자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더러워서 모두 거절했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똥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 푸고 계시던 어른이 계셨고 그때 천원이는 밭가리 삽을 들고 혼자 비어있는 변소에 몰래 다가갔다는 겁니다. 마침내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던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목격하셨죠. 천원이는 땅을 파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시체다! 라고 외치며 자기 집 쪽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피곤해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마당 한쪽 풀숲에서 대변을 해결하신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주무셨다고 해요. 그 다음 아침 증조 할아버지는 새벽 일이 떠올라 변소에 가봤습니다. 근데 분명 소리가 날 정도로 파고 있던 땅은 아무런 변화 없이 정갈하게 퍼져 있었고 있어야 할 삽은 사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 이틀, 3일 천원이는 보이지 않았고 천원의 부모님은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본 경찰서를 찾아가 물어봤지만 당연히 모른다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을 무렵 일본 경찰들이 갑자기 그 변소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하더니 구덩이에서 지붕까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타오르던 불은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끔찍한 냄새가 났고 그제서야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 경찰들이 천원이를 죽이고 변소 밑에 묻어버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천원이가 시체다! 라고 외친 것이 두려워서 증거를 없애려고 불까지 질러버린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후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왜 설치했냐고 여쭤보니 땅이 깊게 파여 있었고 다른 땅보다 풀이 더 잘 자라서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쓰이다가 점점 사용해주며 방치되었습니다.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가 현실처럼 느껴진 것은 바로 그 이후 제가 겪은 실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하교하고 집으로 오던 어느 날 20대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그 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화장실은 저희 집 마당 안에 그것도 꽤 깊숙한 곳에 있던 터라 저는 순간 멍하게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술에 취한 듯 얼굴은 빨갛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 몇 초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화장실 뒤편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동네에는 정신적으로 불편했던 형이 살고 있었기에 저는 더 심한 모습도 본 적이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새벽과 아침 사이에 일이 터졌어요.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라 앞문과 뒷문이 있었는데 앞문은 현관, 메인 문 2개의 잠금이고 뒷문은 나무 문에 비밀번호 보안만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과직 하는 소리가 났지만 길고양이나 족제비가 자주 다니던 마당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들리는 소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잠금장치가 삐비빅 하며 꺼지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에서 들어오면은 누나 방을 지나 제 방으로 오는 구조라서 저는 발소리를 따라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었어요. 다행히 별일 없이 걸음소리만 이어졌고 그 뒤로는 거실 소파에 철푸덕 앉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겠거니 하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고 밖을 몰래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어둠에 적응되지 않았나 싶어서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무언가에 막혀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이 보이지 않고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제 방문 앞에 그날 봤던 키 큰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남자 이렇게 배에 머리를 박은 거네? 그 남자가 맡고 있었으니까? 그 남자는 정자세로 서 있었고 고개는 정면이지만 눈은 절 바라보듯 아래로 향해 있었고 그 모습은 기괴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친 채로 몇 초가 흐르고 갑자기 그는 활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이제 지우가 술래야. 지우는 증조 할아버지의 가명이래요. 그리고는 저에게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뭔가가 흘러나오는데 토냄새가 아니고 정말 고약한 배설물 같은 냄새였어요. 그제야 저는 비명을 질렀고 가족들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그 남자는 정신 이상 상태였지만 불법 침입과 기물손괴 혐의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남자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그가 군 제대 후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문수리비와 위자료로 약 100만 원만 받고 협의로 끝냈습니다. 조사 중 확인한 바로는 그 남자는 저희 아버지 차 안에까지 들어가서 멀쩡한 곳에 배설물 같은 냄새나는 토를 뿌려놨고 간이 화장실 밑에 땅을 손톱으로 파고 있었으며 손톱은 모두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 앞에 비닐하우스 CCTV를 보니 저와 마주친 이후 산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희 집 1층 제 방 창문 앞에 서 있었고 제가 들어간 뒤부터 새벽까지 내내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아버지 차 블랙박스 영상에 부모님이 내릴 때 그 남자가 분명 보였지만 부모님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는 천원이가 왔었나 보네. 그래도 술래로 끝나서 다행이구나. 만약 제가 술래가 아닌 잡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원이는 왜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그 사람이 천원이에게 걸린 걸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무섭고 오싹한 경험이었습니다. 끝. 이런 글이네요. 이게 그 옛날 이야기가 프리퀄인 게 재밌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이런 이야기였고 다음은 오랜만에 또 군대 얘기 빠질 수 없죠. 공포썰에. 글 쓰는 거 어렵다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슈말코님. 평소에 자면서 듣다가 나도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지 1년도 넘었는데 드디어 쓰게 됐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지만 열심히 써봤어요. 무섭다기보단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세요. 저랑 후임이 겪은 100% 실화입니다. 저희 중대가 12년 7월에 파견 근무를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선임들은 휴가를 많이 나가서 일병 1호봉이었던 저는 사수가 되어 부사수인 이등병 후임과 함께 초소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후임은 밖에서 좌우를 살피고 저는 초소 안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슈벨람 일병님 저기 누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후임의 말에 잠에서 깼고 후임이 가리키는 방향 창문을 유심히 보니 정말 2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시계를 보니 2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교대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22시 55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바로 위초소, 근무교대를 해주는 초소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당 초소 땡땡 초소라고 알리고 근무교대 했는지? 라고 물으니 선임이 자다 깬 목소리로 야, 니 졸았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근무교대를 하는데? 라며 대답을 했고 저는 속으로 그럼 간부 순찰이구나 라 생각했고 마침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제 동기한테 연락했습니다. 야 땡땡아 혹시 소대장님 순찰 나가셨냐? 라 물으니 아니? 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중대장이나 간부 순찰 나간 사람 있냐? 라 물으니까 또 아니라고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대로 동기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2명이 오고 있는데 근무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면 누구냐? 라고 하니 소대장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동기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기동 타격계 보내줄게. 라 했습니다. 전 알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초소에서 나와 걸어오는 2명을 바라봤고 후임에게 최대한 크게 수화해라고 말했고 후임은 큰 목소리로 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를 슈말코 하면은 문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네요.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슈말코. 하지만 답어는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후임한테 야 한 번 더 해봐
라 하니까 후임은 큰 목소리로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슈메코. 역시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오셨어요. 답답해진 저는 큰 목소리로 정지 손들라고 하는 순간 그 두 명은 계단을 내려가듯 땅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놀라 후임한테 니 봤냐? 라 물으니까 후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후에 동기에게 바로 연락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돌아오는 말은 소대장님이 근무 교대하고 거기 순찰하고 오라고 하신다 였습니다. 23시가 되어서 선임이 근무 교대를 하러 왔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니 무서우니까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라진 곳을 순찰하며 대검으로 땅도 찔러보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 흔적도 없었고 저희들은 귀신을 본 거라 생각하고 복귀 후 소대장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도통 믿지 않고 그저 저희들은 헛것을 본 사람만 돼버렸습니다. 그 후 후임은 귀신을 한 번 더 봤다는데 다른 선임과 귀신을 본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꽤나 가까이 접근을 해왔다고 수화를 하자마자 바로 하늘 위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다른 선임들은 안 믿지만 저는 같이 본 게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글어스로 그 당시 초소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구글어스 한번 봐봐요. 무서워서 그냥 보세요. 여기 초소가 있죠? 이 주변으로 걸어왔다는 거야?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2015년 사진이래요? 군사 기밀 지역. 그 앞에 이렇게 그냥 비닐하우스 있고 하는데? 마을 주민? 그러게, 마을 주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뭘까? 접근 금지가 적혀있어. 접은 없어졌어. 이렇게 한번 쭉 가볼까? 아, 여기도 이것도 있다. 여기 맞은편에도 있네요. 아, 이건 지하철이구나. 아, 이렇게 완전 도로 옆에 있네. 신기하다. 아, 여기 있다. 보인다. 정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감히 들어가기는 안 되겠지만. 사촌동생 면회 갈 때 한번 가보겠다, 나중에. 아직 애들이 군대 갈 때는 안 돼가지고. 재입대 하라고요? 아, 여기 나 입구다. 아. 그러면은, 제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 가요. 여기 딱 서? 그럼 여기 계신 분이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면회 왔어요 하면은 돼요? 이게 뭐 단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체로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냥 온 족족 들어가는 건지. 답어를 해야 된다고? 답어를 어떻게 해? 선착순? 이게 총으로 쏜다는, 이거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쏴? 면회 왔어요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뭔가 되게 들어가면, 당연히 막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냥 이 면회 왔어요 한마디에 이게 열린다는 게 뭔가 기분이 묘해서. 물론 뭘 확인을 받고 들어가겠지만, 진짜 내가 완전 군사 기밀 장소에 들어간다는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막, 여기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거 밟으면 막 터지는 거. 부대마다 면회장 가는 길이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가요. 아, 또 그렇구나. 들어갈 때 안대로 눈 가린대. 개 싫어. 아, 무슨 방탈출 게임도 아니고. 다음 글 볼게요. 말코 애청자님. 안녕하세요. 평소 슈말코니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오다니요. 읽으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촌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기이하고 재밌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봐요. 두서 없이 쓰고 있지만 읽어주시면은 말코짱. 이 일화는 제 사촌 언니의 실화입니다. 저희 사촌 언니는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였고 그 시기쯤 언니의 친구분도 결혼을 좀 일찍 하셨다고 해요. 10년 전 이야기래요. 언니의 친구분께서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개발지역이 풀리기 시작해 집을 사셨다고 했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공사가 들어가는 그 부근에는
보통 산과 논, 나무가 우거진 곳이에요. 당시 새 아파트를 받은 곳도 그런 곳이었고요. 그렇게 언니 친구분은 결혼을 하고 난 뒤 이사를 하고 나서 제 사촌 언니 포함 고등학교 친구들을 집들이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나름 새 아파트인지라 평수도 괜찮았고 구조도 꽤 잘 나온 집이었대요. 근데 좀 찜찜했던 거는 거실 창밖의 뷰를 보는데 아직 개발 중인 지역이 있어서 주변에는 다 공사장이더래요. 언니는 이질적인 풍경이 너무 스산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동창들끼리 하하호호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웃긴 얘기도 하고 술도 좀 마시다 보니 벌써 새벽이 되었고 12시가 넘었을 때 다들 이제 피곤해 자는 분위기에 잠을 자는 방을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언니 포함 총 5명이었는데 그날 집주인 언니분 남편이 안 계셔서 편하게 언니랑 집주인 친구분이랑 안방 침대에 자고 나머지 3명은 거실에 이불 깔고 자기로 했대요. 다들 각자 눕고 자기 시작하는데 언니가 유독 그날따라 뭔가 주위가 스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아직 아파트 주위가 휑해서 막아주는 게 없어서 바람이 유독 많이 불었던 건지 잠이 잘 안 오더랍니다. 어느 순간 친구는 옆에서 조용히 코를 골고 있어서 잠에 들었구나 생각했고 언니도 서서히 자려는 찰나.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닫혀있던 안방 문고리가 덜컹덜컹 흔들리더랍니다. 마치 누가 문 손잡이를 잡고 열어달라고 흔드는 것처럼. 그게 강하진 않았지만 힘을 빼고 여닫는 것 마냥 덜컹덜컹 덜컹 이렇게 흔들렸대요. 순간 너무 놀랬는데 생각해보니 그 안방문과 마주보고 있는 창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고 아, 창문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 마침 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깨더니 일어나 창문을 닫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는데 언니도 이제 문이 안 흔들리겠거니 생각하던 중 갑자기 또 얼마 안 돼서 아까처럼 덜컹덜컹 쿵쿵쿵 쿵쿵쿵 또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데 아까보다 좀 셌대요. 언니는 이상한 현상에 패닉이 왔었는데 기분 탓이겠지? 뭐지? 애들을 깨워야 하나? 생각이 들어 옆을 봤더니 아까 집주인 친구는 이번에는 깨지도 않더랍니다. 한 새벽 3시쯤 됐을 시간인지라 언니는 귀신을 본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깨워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다들 피곤할 텐데 깨우진 말고 귀 막고 잠이나 자자 생각했대요. 다행히 잠깐의 소동인지라 언니도 모르게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 딱 꿈꾸기 직전에 블랙아웃이 되려던 중 갑자기 언니 귀에 대고 어떤 여자의 긁는 목소리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라고 속삭였답니다. 그 순간 진짜 너무 놀라서 눈을 팍 떴는데 그 문이 여전히 혼자 덜컹덜컹덜컹 흔들리고 있었고 아까보다 더 심한 패닉에 빠진 언니가 사이드 시야로 보이는 드레스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쪽에는 정체 모를 뭔가가 방 안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언니는 정신을 잃었고 아침이 되었대요. 다음날 깨자마자 어제 잘 때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다급하게 말했더니 다들 너무 피곤해서 안 들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낀 언니가 집주인 친구한테 혹시 내가 자던 자리가 남편이 항상 자던 자리냐라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귀신 목소리인지 아니면 환청이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편을 찾은 걸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출발하는 친구의 신혼생활을 찝찝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언니는 내가 그냥 피곤했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해요. 다들 들었다면은 누구라도 이야기할 법한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냥 조금은 이상한 해프닝인 줄 알았던 언니는 집에 돌아가서 문제의 그날 밤을 겪게 됩니다. 그 친구분 집을 다녀온 후로 몸이 자꾸 불편하더랍니다.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이 팍 떠졌대요. 그리고 손과 발이 안 움직인다는 걸 눈치채고 아,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제 친구 집에서 덜컹덜컹 흔들대던 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은 속도로 문고리가 미친듯이 흔들리더랍니다. 마치 빨리 문을 열라고 밖에서 누가 문고리를 잡고 찰컥찰컥 하는 것처럼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가위에 눌려도 몸도 안 움직여지고 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로 혹시나 귀신이라도 볼까봐 눈만 질끈 감았는데 옆에 남편이라도 깨워야겠다 생각해서 문이 정말 미친듯이 덜컥대고 있는 순간 온 힘을 짜내 몸을 옆으로 휙 돌리며 소리를 질렀대요. 일어나! 하고 말문이 터지듯이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가위가 풀려 남편도 놀라 깨더랍니다. 그런데 비몽사몽 남편을 깨는 그 순간
미친듯이 덜컹대던 흔들리던 문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멈추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나 미친 사람 되겠구나 생각하던 그 순간. 근데 방금 미친듯이 흔들리던 방문 손잡이 뭐야? 나 깰 때 순간적으로 봤는데 밖에 누구 온 거 아니지? 남편이 좀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언니가 환청 환각을 본 게 아니라는 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친구 집에 있던 일을 얘기해주니까 무속신앙이나 영적인 건 아예 안 믿던 남편도 그 미친듯이 흔들리던 문 손잡이를 눈 뜬 순간 너무 똑바로 봐버려서 이번엔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 얘기하더래요. 언니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그날 얘기 너무 기이하다고 합니다. 혹시 몇백 년 동안 자연으로 보호되어 있던 그 지역이 개발한다고 싹 밀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영들이 바로 떠나지 못하고 그 친구 집이나 아파트로 들어왔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덜컹대던 문귀신이 날 따라와서 언니 집까지 쫓아왔던 게 아닐까?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자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변 개발도 다 잘 되고 정리가 돼서 스산한 느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대요. 정말 그건 뭐였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친구분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여자 귀신. 뭘 찾고 있다. 그러게 남편이랑 뭔가 관련이 있나? 아무튼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아쉽지만 마지막 사연. 이거는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익명의 슈퍼코 따쥐님. 안녕하세요, 슈멜코님. 항상 유튜브 영상 잘 보고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우선 저는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고 특별히 영감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모 지역으로 이사 온 지 1년째 되지 않은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TMI 풀자면 말코님이랑 동갑이에요. 킥킥. 헉. 이 지역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들은 몇 번 이사 다녔지만 특정 구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 광진구 이런 데 벗어난 적은 없고 저는 평생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제가 할 얘기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저랑 언니가 겪은 묘한 일에 대한 것이에요. 내용이 길지 않고 짧은 거 몇 개입니다. 저희 집은 빌라 건물이었는데 집 구조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할까? 베란다가 집을 디귿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충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면도를 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눈부셔. 이렇게 진짜 베란다가 와 어떻게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커요? 쇼파 집에 비해 과분하게 컸음. 근데 진짜 거실만 하네. 어떻게 베란다가 진짜 특이하다. 안방, 화장실 4방. 화장실이랑 방이랑 붙어있으면 진짜 짜증나는 게 오줌 싸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이게 우리 가족이 오줌 싸는 소리는 당연히 들리는 건데 윗집 오줌 싸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기분 나빠. 나도 들리거든요? 가끔 윗집에서 쪼르르르르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집이 작으니까 그냥 다 붙어있거든요. 그거 좀 싫어. 막 샤워 소리도 막 들리고. 언니 방은 뒤다 크네. 첫 번째 이야기는 언니가 자기 방에서 가위에 눌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 무렵에 그 집에 이사를 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듯 베란다가 둘러싼 구조라 단열이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전 심지어 추위를 잘 되지 않아서 그 집 살면서 딱히 추웠던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언니는 그 집의 방들 중 유일하게 외벽에 둘러싸여서 베란다에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지옥의 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추위를 많이 탔는데 책상을 창문 앞에 뒀더니 추워서 달달 떨었다지 뭡니까? 그런 언니에게 아버지는 작은 전기담요를 줬는데 콘센트에 꼽으니 합선이 되어서 그냥 코드를 뽑아 바닥에 뒀다네요.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났더랍니다. 가볍고 단단한 걸 바닥에 마찰시키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고 언니는 이 소리를 합선이 되어서 던져둔 전기담요의 코드를 제가 바닥에 흔들며 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잠결에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거슬려서 야 따지야 시끄러워
라 했고 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몸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가위에 눌렸구나 라 생각한 순간 언니에게 누군가 다가와는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겨울에 찬 곳에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 냉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찬 기운이 언니의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그때 그게 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차렸대요. 언니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다가온 것이 각각 언니의 윗 팔뚝과 허벅지를 잡고 앞뒤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팔과 허벅지가 잡히는 느낌을 생생히 느꼈다네요. 그리고 언니를 정자세로 눕히더니 그게 언니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무게가 쏠리는 느낌을 받아서 알아차렸다는데 걔는 그렇게 하고 침대 위에서 방방 뛰었대요. 언니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발 저게 소리만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 생각했고 그 순간 성별이 구분가지 않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로 언니 귀에다 대고 비명을 꽥 질렀고 언니는 그 순간 가위에서 풀리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 일을 겪고 방에서 딱히 뭘 보거나 듣거나 하거나 가위 눌린 적은 없대요. 요즘에 와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고식을 치렀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사 가기 몇 달 전 여름 언니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고 저는 방에서 게임 중이었는데 언니 옆으로 제가 슉 하고 달려 지나갔대요. 근데 저는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고 언니가 게임하는 저한테 갑자기 와서는 너 방금 내 옆으로 지나가지 않았냐?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저로 인지했는지 물어봤더니 달려간 그 아이가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대요. 가위에 눌렸을 때나 옆으로 지나갔을 때 언니가 동생 저인 줄 알고 착각했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듯 소리를 지르는 실제 동생인 척하면서 언니 말은 안 듣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마 언니의 동생이 되고 싶었던 깜찍이 애기 거신이 아니었을까? 라는 언니랑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한 웃음소리에 관한 얘기예요. 저 집에 이사 간 지 1, 2년쯤이 지난 시점에서 막내 이모네와 삼촌네 가족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당시에 저는 심각한 게임 중독이라 주말에 친척이 집에 놀러와도 방밖에 안 나가고 문 닫은 채로 안에 틀어박혀 게임 중이었어요. 거의 난데? 방음이 뛰어난 집은 아니라서 문 너머 거실에서 가족들이 TV 보는 소리,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같은 게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여럿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한순간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정적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들 말로는 커신이 찾아왔다고 하는 딱 그런 느낌으로 거실이 엄청 고요해진 거예요. 제가 하던 게임 소리만 나서 전 순간 다들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하고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방에서 난 소리 같았어요. 말로 설명하자면 좀 어려운데 진짜 문자 그대로 킥킥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일부러 내면서 숨소리 가득 넣고 표독하게 웃는 그런, 자연스럽게 웃는 소리가 아니고 마치 누구 놀리려고 일부러 내는 소리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누군가가 TV나 상황이 웃겼나? 아니면 단순히 언니나 사촌들이 낸 소리인가? 라 넘겨짚어 생각하고 게임을 마저 해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방금 누구야? 라는 엄마인지 이모인지 아무튼 당황한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누가 웃었어? 라며 웃음의 근원지를 찾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들 혼란한지 의문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구린 저희 집의 방음 덕분에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묘한 소리로 웃는 게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저기서 사촌 여동생 땡땡이 자고 있지 않았어? 이모가 아니야, 얘 계속 여기 있었어. 엄마의 물음에 이모와 언니는 동시에 외쳤어요. 사촌 동생은 사촌과 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거는 아빠, 엄마, 언니, 이모, 삼촌, 숙모, 사촌. 사촌은 동갑내기 남자애, 사촌 여동생, 사촌 남동생. 엄청 많네. 이렇게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아빠랑 삼촌, 사촌, 남동생은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웃음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당황하던 와중에 도둑이 들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대체 어떤 틈에 도둑이 들었겠어요. 그만큼 황당하다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가족들은 언니의 방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당연하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는 방에 있던 제가 웃은 게 아니냐며 웃음의 주체를 유일하게 방 안에 있던
제가 아닌지 고민하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방문을 열고 아니야, 나도 언니 방에서 나는 킥킥 소리 들었어. 내가 웃은 거 아니야. 라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저는 방문도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벽 너머 등 뒤에서 난 소리가 정확히 언니 방에서 난 것이라고 인지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왜 언니 방이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까 가족들이 너도 들었어? 라 놀랐어요. 그 말에 저는 나도 킥킥한 소리 들었다니까? 하며 그 킥킥거리는 소리를 흉내냈어요. 근데 무척이나 심약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해! 하고 공포에 질려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셔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남자 가족들은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마지막 얘기는 그냥 제가 종종 겪는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진을 보면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는데 이사 가기 전에 제 방은 좁아서 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삿날에 중학교 2학년은 당연히 학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고 보니 이미 제 방은 가구 배치가 끝난 상태였죠.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등지고 책상을 배치해서 방문을 열면은 제 모니터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문만 열어두면은 거실에서도 제 모니터 화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싫은데. 그래서 저는 몇 년 뒤에 이렇게 대학생쯤 책상을 벽에 붙이기로 합니다. 방문이랑 나란히 앉으면은 누가 들어와도 바로 모니터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모니터가 보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실에 에어컨이 있어서 방문을 열어두고 지냈는데요. 늦은 새벽 혼자 깨어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은 종종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는 해요. 뭐가 있다. 뭐가 생겼어. 물론 느끼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가? 이런 개무서운 상황을 몇 번 겪고 난 뒤에 서스펜스보다는 서프라이즈에 강한 저였기에 차라리 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낫다. 플러스 내 모니터를 보여주기 싫어 라는 마음으로 책상을 돌리게 되었답니다. 귀신같이 이렇게 책상을 돌리고 뭔가 묘한 시선과 인기척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뭔가 하얀 게 어둠 속에 살짝 보였다가 뒤로 사라진 적은 있네요. 책상을 돌리게 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연을 보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또 사진이 또 있어요. 거의 만화다, 만화. 전 직장인의 스케줄임에도 모든 재미있는 일은 밤에 일어나는 이 상황에 슬픔을 느끼며 밤늦게까지 깨어있곤 하는데요. 그날도 새벽 12시쯤에 깨어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정면에는 메인 모니터, 오른쪽에는 세로로 된 서브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문이 있어서 서브 모니터가 방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을 안 보이게 막고 있어요. 이미지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오른쪽으로 살짝 눈을 굴리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아무튼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서브 모니터 밑에 보이는 까만 부분은 거실 바닥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뭔가 하얀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까맣기만 한 거실 바닥이었거든요. 마루가 어두운 색이라서 불을 끄면은 진짜 뭐 보이는 게 없이 새까만데 거기에 하얀 게 덜렁 있으니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옆눈으로 보다가 인지하고 바닥에 뭐 떨어진 옷인가? 라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자세히 보니까 이건 정말 새하얀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발이다 라고 인지한 순간 위로 쑥 사라졌어요. 그리고 충격받아서 이 그림 일기도 그렸네요. 아, 실제로 그리신 그림 일기구나. 오. 가끔씩 주시하고 있는 시야 외로 옆눈으로 뭐가 보였다 차렸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출퇴근이 도합 4시간이시래. 헐. 너무 신마신 거 아니에요? 헐. 이게 제일 공포인데요? 출퇴근 도합 4시간? 왔다. 이렇게 제대로 된 형상을 본 건 처음이라 왠지 두근두근하고 오싹한 경험을 한 와중 말코님 사연을 받고 계셔서 보내봅니다. 만약 읽게 되면은 다 재밌게 읽으시길 바라겠다.
있다고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슈말코 사랑해. 라는 고백 공격으로 마무리. 근데 이런 증상을 뭐라 하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뭔가 검은 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증상이 있는데 이름이? 아, 비문증이었나? 그래, 저런 이름이었는데? 비문증은 실 같은 검은 점, 떠다니는 거미줄, 그림자 또는 검은 구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된대요. 그리고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원인은 후유리 체박리로 갑작스러운 비문증이 생기게 된다. 후유리 체박리는 유리체 피질과 망막 내경계 막이 분리되는 것을 지칭하며 중심과 주변 후극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후유리체 박리는 비정상적인 형상이라고 간주될 수는 있지만 노인에서의 유리체, 망막 유착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을 경감시키는 예정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채팅에 지금 그냥 망막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말씀이 있네요. 그렇군.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들한테 생긴대요. 아, 그래요? 자, 일단은 사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정말 많이 주셨는데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알차게 잘 읽었고요. 그 사연 다음에 또 모집할 거고 다음에는 일단은 그래도 9월에는 하겠습니다. 2달 뒤에 할게요. 모집을. 그때까지 잘 모아주십시오. 9월 아니면 10월?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아, 근데 뭔가 9월도 개 더울 것 같아. 그 사이에는 그냥 카페에 글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 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중잠금 꼭 하시고요. 침대 아래, 옷장 위아래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다 잘 확인하세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확인하십시오. 나는 침대 아래가 없기 때문에 걱정 없지만 침대 아래가 비어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